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카이 마코토의 너의 이름은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랑과 연결의 마법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장 -6 재연 눈을 떴다. 그 순간에 확신이 들었다. 나는 상반신을 벌떡 일으켜 내 몸을 살폈다. 가느다란 손가락, 익숙한 잠옷, 부풀어 있는 가슴, 미츠하다.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이 목소리도, 얇은 목도, 피도 살도 뼈도 피부도, 미츠하의 모든 것이 온도를 지닌 채 여기에 있다. 살아있어. 양손으로 내 가슴을 쥔다. 눈물이 흘러나온다. 고장 난 수도꼭지처럼 미츠하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쉼없이 뚝뚝 떨어진다. 이 따스함이 기뻐서 나는 더욱 강렬하게 흐느낀다. 심장이 갈비뼈 안에서 기쁜 듯 두방망이질 친다. 나는 무릎을 굽힌다. 반질반질한 무릎에 볼을 파묻는다. 미츠하의 몸 전체를 꼭 끌어안고 싶어서 몸을 둥글게 만다. 미츠하, 미츠하, 미츠하. 그것은 어쩌면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를 모든 가능성을 뒤로한 채 지금 여기에 놓인 기적이었다. 언니, 뭐해?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자 맹장지 문을 열고서 요츠하가 서 있었다. 아, 내 동생. 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요츠하도 아직 살아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가슴을 주무르는 언니의 모습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요츠하. 안아주고 싶어서 나는 요츠하에게 달려갔다. 헙하고 요츠하는 숨을 삼키더니 내 코앞에서 문을 쾅 닫았다. 할머니, 할머니. 큰일 났어. 소리치며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언니가 드디어 맛이 갔어. 언니가 완전히 망가져버렸다니까. 아래층에서 할머니에게 절실하게 호소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참 버릇없는 꼬맹이야. 머나먼 시공을 뛰어넘어서 이 몸이 마을을 구하러 왔는데. NHK 아나운서가 밝은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교복으로 갈아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간 참이었다. 치마를 입으면 느껴지는 하반신의 허전함도 오랜만이었다. 그 느낌을 떨쳐버리려고 우뚝 서서 텔레비전을 노려보고 있었다. 약 일주일 전부터 육안으로 보이기 시작한 티아마트 혜성은 오늘 밤 7시 40분경에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여 가장 밝게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드디어 정점을 맞이할 1200년에 한 번 찾아오는 천체쇼, 각지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한껏 분위기가. 오늘 밤. 아직 시간은 있어. 나는 중얼거렸다. 흥분으로 온몸이 떨렸다. 잘 잤니? 미츠하, 요츠하. 오늘은 먼저 나와 있었구나. 뒤돌아보니 할머니가 서 있었다. 할머니. 건강해 보이네요. 나는 반사적으로 뛰어갔다. 할머니는 차추전자를 담은 쟁반을 들고 있었다. 마루에서 차를 마시려 한 모양이었다. 어라, 아니, 너. 돋보기를 내리고 할머니가 내 얼굴을 가만히 쳐다본다. 할머니의 눈이 점점 가늘어졌다. 너, 미츠하가 아니로구나? 어떻게 알았지?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못된 짓을 들킨 것마냥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다. 아니, 그래도 이것은 좋은 기회다. 할머니, 알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표정 변화 없이 좌식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아니. 그런데 요즘 너를 보고 있자니 기억이 떠올랐단다. 내 소녀 시절이 말이다. 나도 신기한 꿈을 꾼 적이 있지. 대단해. 이야기 진행이 빨라서 좋다. 역시 옛날 이야기에나 나올 것 같은 집안. 나도 탁자에 앉았다. 할머니는 나에게도 차를 내주었다. 차를 조금씩 홀짝이며 할머니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정말 이상한 꿈이었지. 아니, 그건 꿈이라기보다는 다른 인생이었어. 완전히 모르는 동네에서 모르는 남자가 돼 있었지. 나는 꿀꺽 침을 삼켰다. 우리랑 완전히 똑같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끝나버렸어. 지금 와서 기억하는 건 신기한 꿈을 꾼 적이 있다는 것뿐이지. 그 꿈 속에서 내가 누가 됐었는지 기억도 전부 지워졌지. 지워졌다고요? 시한부 선고라도 받은 것처럼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렇다. 나도 한때 미츠하라는 이름을 잊어버렸다. 모두 내 망상으로 치부하려 했다. 할머니의 주름 가득한 얼굴이 어딘지 쓸쓸한 빛을 띈다. 그러니까 지금의 너를,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렴. 아무리 특별하더라도 꿈은 꿈인 법, 깨어나면 언젠가 반드시 사라지고 말지. 내 어머니에게도, 내게도, 그리고 내 엄마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단다. 그렇다면, 혹시, 나는 문득 생각한다. 이것은 미야미즈 집안에 이어져 내려온 사명인지도 모른다. 1200년마다 찾아오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 수년 후를 사는 인간과 꿈을 통해 교신하는 능력. 무녀의 사명.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미야미즈의 핏줄에 새겨진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경고 시스템. 어쩌면 미야미즈 가문 여자들이 꾼 그 꿈은 전부 오늘을 위해 있었는지도 몰라요. 나는 할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할머니, 잘 들어보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표정으로는 딱히 알 수가 없다. 오늘 밤 이토모리의 혜성이 떨어져서 모두 죽어요. 이번에는 뚜렷하게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할머니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런 말 아무도 안 믿을 거라고? 의외로 평범한 얘기를 하는 할머니였다. 학교로 달려가면서 나는 투덜거렸다. 몸이 바뀌었다는 꿈은 믿으면서 운석 낙하는 의심하다니. 이상한 균형 감각을 가진 할머니다. 너무 늦은 등교여서인지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짹짹짹짹 산새 우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여느 때처럼 평화로운 아침이다. 우리가 해야 한다. 절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 나 자신에게 들려주듯 나는 강하게 소리내어 말했다. 달리는 속도를 높였다. 운석 낙하까지 반나절도 남지 않았다. 미츠하, 너 머리가 대체 어떻게?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테시가와라와 사야가 내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아, 이 머리? 예전 머리가 낫지? 어깨 위로 짤막하게 잘린 단발머리 끝 목덜미를 한 손으로 훑으며 말했다. 그러고 보니 미츠하는 어느샌가 긴 머리를 싹둑 잘라버렸다. 내 취향은 검은 생머리라서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멍 하는 소리가 들릴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린 테시가와라와 탐색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야의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나는 말했다. 이대로 있으면 오늘 밤 우리 모두 죽는다고.
교실의 웅성거림이 뚝 끊긴다. 반 친구들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향한다. 저기, 미츠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야가 서둘러 일어나고 테시가와라가 억지로 내 팔을 당겼다. 두 사람에게 끌려 나오듯 교실에서 나오면서 생각했다. 그야, 믿어주지 않는 게 당연하지. 나는 겨우 냉정을 조금 되찾는다. 할머니의 말씀대로 갑자기 그런 말을 믿으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오랜만에 몸이 바뀌어 흥분한 탓에 이대로 어떻게든 잘 되리란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거 생각보다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조금 걱정했지만 테시가와라에게만은 그건 기우였다. 미츠하, 그거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몇 번이나 말해. 진짜라고. 오늘 밤 티아마트 해성이 갈라져서 운석이 될 거야. 그게 이 마을에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출처는 밝힐 수 없지만 믿을 수 있는 정보통에게서 얻은 거야. 그럼 큰일이잖아. 야야야, 태씨. 너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너 그렇게까지 멍청했어? 당연히 사야는 믿지 않았다. 대체 정보 출처라는 게 뭐야? CIA? 나사? 믿을 수 있는 정보통? 그게 뭐야? 스파이 놀이? 미츠하. 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철저히 상식적인 사야에게 나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미츠하의 지갑을 탈탈 털어 가진 돈을 전부 내밀었다. 사야, 부탁해. 내가 이 돈 줄게. 이걸로 좋아하는 거 뭐든 다 사. 대신 내 이야기만이라도 좀 들어줘. 진지한 얼굴로 말하고 고개를 숙였다. 사야는 놀란 듯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너 같은 짠순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아니, 뭐야? 그래놓고 내 돈은 흥청망청 써대다니. 사야는 포기한 듯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어쩔 수 없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야기는 한번 들어볼게. 태씨, 자전거 열쇠 줘봐. 이 돈으로는 과자 몇 개 사 먹으면 끝이겠다며 투덜거리면서도 사야는 승강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다행이다. 돈은 좀 부족했던 것 같지만 진심은 통한 것이다. 편의점 다녀올게. 태씨, 너는 미츠하 잘 감시해. 얘 좀 정상이 아니니까. 그런 연유로 나와 테시가와라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동아리 방에 몰래 들어가 대피 계획을 세웠다. 목표는 피해 범위 내에 있는 188세대 500명의 주민을 운석 나카시가까지 영향권 밖으로 대피시키는 것.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방송으로 대피 지시를 내리는 것이다. 수상관저 해킹하고, 국회의사당 해킹하고, NHK 시부야 방송센터 해킹하자. 아니, NHK 기부, 타카야마, 고산, 지국을 해킹하면 되겠네? 따위의 바보 같은 소리를 했다. 하지만 애초에 이토모리 주민전원이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보는 것도 아니고 오늘 밤은 가을 축제라서 외출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우리는 고민에 빠졌다. 방제 무선이 있잖아. 테시가와라가 갑자기 크게 말했다. 방제 무선? 왜, 설마 모른다고 하려고? 온 동네에 스피커가 있잖아? 아, 아침밥 먹을 때 갑자기 나오는 거? 누가 태어났다든가, 누구 장례식이라든가. 맞아. 집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건 마을 어디서든 반드시 들릴 거야. 그걸로 지시를 내리면 되잖아. 근데 어떻게?
그건 주민센터에서 하는 방송이잖아. 부탁하면 방송해주나?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주민센터를 해킹해? 그래도 NHK 해킹보다는 훨씬 현실성은 있는 것 같다만. 히히하고 기분 나쁜 웃음을 짓더니 태시가와라가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입력한다. 그건 그렇고 이 녀석 무척 즐거워 보인다. 이 방법이 있거든. 나는 태시가와라가 내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다. 주파수 중첩에 대한 설명이 쓰여 있었다. 아니, 이거, 진짜? 태시가와라는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자랑스러운 듯 끄덕였다. 그보다 태시, 왜 이런 거 알고 있는 거야? 그거야 너도 자기 전에 항상 망상하잖아. 마을 파괴라든가 학교 전복이라든가 다 그러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는 살짝 뒤로 물러났다. 그래도 이것은 아니, 그래도 정말 대단하다. 태씨. 좋은 생각이야. 나는 그렇게 말하고 무심코 태시가와라의 어깨에 손을 둘렀다. 너, 너무 달라붙지 마. 허허, 이 녀석 귀까지 빨개졌어. 뭐야? 태씨, 왜 부끄러워해? 내가 아래에서 태시가와라의 얼굴을 올려다본 채 희죽 웃으며 말했다. 미츠하, 너도 아직은 죽지 않은 모양이다. 이런 하며 내가 몸을 더 가까이 붙인다. 서비스. 우리는 낡은 소파에 앉아있고 태시가와라는 벽 끝에 붙어있어서 더는 도망갈 곳이 없다. 잠깐, 미츠하. 그만해. 큼직한 몸을 이리저리 비틀면서 저항하는 태시가와라. 이 녀석도 남자였네. 나도 남자지만. 그러자 태시가와라는 튀어오르듯 갑자기 소파 등받이에 올라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하라고 했잖아.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말이야. 태시가와라는 까까머리까지 새빨개져서는 땀을 줄줄 흘리며 거의 울 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하하. 태씨, 넌 진짜.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고 말았다. 이 녀석은 정말 믿어도 되는 괜찮은 녀석이다. 지금까지도 친구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제 타치바나 타키로서 이 녀석들을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다. 나와 미츠하, 태시가와라, 사야 넷이서. 스카사랑 타카기, 오쿠데라 선배도 함께라면 그것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 미안해, 태씨. 내 말 믿어준 게 너무 고마워서. 나도 모르게.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부루퉁한 태시가와라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대피 계획 짜는 거 같이 생각해 줄 거지? 내가 웃는 얼굴로 말하자 태시가와라는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그러나 진지한 표정으로 끄덕였다. 이 일이 끝나면 이 녀석도 만나러 와야지. 왠지 눈부신 기분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폭탄. 투명 플라스틱 케이스에 든 미니 쇼트케이크를 먹으며 사야가 고개를 들었다. 정확히는 함수 폭약.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라 할 수 있지. 감자칩을 우적우적 씹으면서 태시가와라가 자신 있게 말했다. 나는 새알 초콜릿을 아그작 씹어 먹는다. 책상에는 사야가 사온 대량의 편의점 주전부리가 잔뜩 펼쳐져 있어서 왠지 파티 같은 분위기다. 그 속에서 나와 태시가와라는 지도를 펼쳐두고 머리를 맞대어 짜낸 대피 계획을 사야에게 설명했다. 신나는 배경음악이라도 틀고 싶은 심정이다. 퍼커시브하고 조금 열광적인
작전회의 분위기가 나는 곡으로 500ml 팩커피 우유를 꿀꺽꿀꺽 마시더니 태시가와라가 이어 말한다. 폭약은 아버지 회사 자재 보관 창고에 토목용이 엄청 많아. 나중에 들킬 염려 따위 덮어둔다면 얼마든지 빼낼 수 있다고. 그런 다음에는 나는 멜론빵 봉지를 뜯으면서 말한다. 왠지 무척 배가 고팠다. 그리고 미츠하이 몸으로 먹으면 왠지 모르지만 무척 맛있다. 방송 전파 탈취? 사야가 또 잔뜩 흥분한 목소리를 냈다. 카레빵을 뜯어 먹으면서 태시가와라가 설명했다. 이런 시골 방제 무선은 전송 주파수와 기동용 중첩 주파수만 알면 금방 해킹할 수 있지. 음성의 특정한 주파가 더 씹혀지는 것뿐. 어차피 스피커가 작동하는 원리니까. 멜론빵을 한 손에 들고 나는 덧붙였다. 그러니까 학교 방송실에서도 마을 전체에 대피 지시를 내릴 수 있단 소리야. 나는 이토모리의 지도를 내밀었다. 미야미즈 신사를 중심으로 직경 1.2km 정도 원이 그려져 있다. 나는 그것을 따라 둥글게 손가락으로 그려 보였다. 여기가 운석 피해 범위. 이토모리 고등학교는 이것 봐, 이 바깥이지. 고등학교가 있는 곳을 툭툭 치며 말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의 대피 장소도 여기, 교정으로 하면 돼. 그건. 조심스럽게 사야가 입을 열었다. 완벽한 범죄잖아. 사야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딸기를 입에 넣었다. 범죄라도 저지르지 않으면 이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방법이 없잖아. 쿨하게 대답하고서 나는 지도 위에 널브러져 있던 새알 초콜릿을 손으로 싹 치웠다. 그렇다. 범죄든 뭐든 좋으니 일단 이 범위 밖으로 사람들을 내보내야 한다. 왠지 미츠하 너, 다른 사람 같아. 나는 씩 웃어 보이며 멜론빵을 크게 한 입 베어 물었다. 이 몸에 들어와 있으면 말투가 아무래도 여성스러워지지만 그래도 나는 이미 미츠하인 척하는 것은 진작 포기했다. 이 일이 전부 끝나고 이 녀석들이 무사하다면 나중 일은 어찌 되든 좋다. 사람만 있어준다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럼 방송은 사야가 담당해. 나는 명랑하게 말했다. 어째서? 너 방송부잖아? 게다가 내 언니는 주민센터 방송 담당이고. 무선 주파수도 넌지시 물어봐. 태시가와라가 말했다. 뭐? 그렇게 너희 마음대로. 사야의 항의를 무시한 채 태시가와라는 기쁜 듯이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나는 폭발 담당. 그리고 나는 이장님을 만나러 갈 거야. 스스로를 가리키며 나도 말했다. 으아. 하고 절규하는 사야에게 태시가와라가 설명을 이어갔다. 아까 말한 방법으로 대피 계기는 아마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결국은 관공서나 소방서가 나서줘야 역시 188세대 전 주민이 움직여주겠지? 그러니까 이장님을 설득해야지. 나는 말했다. 딸인 내가 잘 말씀드리면 분명 이해해 주실 거야. 태시가와라는 팔짱을 끼고 완벽한 작전이야. 라고 자화자찬하면서 고개를 주걱거렸다. 나도 같은 마음이다. 물론 조금 거친 방법이긴 하지만 달릴 수가 없다. 하아. 감탄한 건지 어이없다는 건지 사야가 입을 벌리고 우리를 쳐다보며 말했다. 뭐, 거기까지 생각한 건 대단하지만 어차피 이게 다 망상에서 시작된 거잖아? 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에 말문이 막혔다. 아니, 망상이라기보다는
사야가 동참해주지 않으면 이 계획은 소용이 없다. 뭐라고 해야 할까? 나는 해야 할 말을 찾았다.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 갑자기 테시가와라가 큰 목소리로 말하며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밀었다. 너희, 이토모리 호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아? 나와 사야는 눈을 안쪽으로 몰아뜨고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이토모리 마을 홈페이지로 보이는 사이트에 실린 이토모리 호수의 유래라는 글자가 보였다. 그리고 1200년 전에 생긴 운석 호수, 일본에서는 지극히 드물다는 문장도 보인다. 운석 호수라고. 적어도 한 번은 이 장소에 운석이 떨어졌단 소리지. 테시가와라의 의기양양한 얼굴과 그 말이 딸깍하고 무언가를 끼웠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나는 외쳤다. 맞아. 맞다고. 그러니까 그곳에 해성 그림이 있었던 거야? 나는 그 그림의 생각이 미쳤다. 1200년 주기의 티아마트 해성. 그리고 이토모리 호수는 1200년 전의 운석 호수. 운석도 해성이 다가오는 것도 1200년 주기로 일어나는 것이다. 예견된 재해. 그렇기에 피할 수 있는 재해. 그 그림도 메시지이자 경고인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아군을 얻은 기분이 들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이 1000년도 더 된 옛날에 준비된 일이라고. 내 말이 맞아, 태씨. 나도 모르게 주먹을 내밀자 테시가와라도 호 하면서 주먹을 맞부딪혔다. 잘 될 거야. 이 일은 잘 될 거야. 우리 힘으로 하는 거야. 우리는 사야를 향해 침이 튈 기세로 한 목소리로 외쳤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두꺼운 골판지 상자에 가위날을 물리는 듯한 걸걸하고 무거운 목소리. 나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귀에 눌리지 않도록 큰 소리를 냈다. 그러니까 만약을 위해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고요. 그만해라. 그것은 조금도 큰 목소리가 아닌데도 내 목소리를 단숨에 억눌렀다. 미츠하의 아버지인 미야미즈 이장은 귀찮다는 듯 눈을 감더니 이장실의 가죽 의자에 등을 기댔다. 두꺼운 가죽이 끽끽 소리를 내며 삐걱거렸다. 이장은 그러고서 천천히 숨을 내쉬더니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오후의 화창한 햇살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다. 해성이 둘로 나뉘어서 이 마을에 떨어진다. 5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손가락 끝으로 책상을 두드리면서 한참이나 지나서야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오금에 땀이 맺혔다. 미츠하는 긴장하면 여기에 땀이 나는구나. 나는 처음 깨달았다. 믿기 힘든 이야기라는 건 잘 알아요. 하지만 근거도 제대로. 내 앞에서 잘도 그런 허튼 소리를 하는구나. 갑자기 버럭 화를 냈다. 이장은 미간의 주름을 깊이 잡더니 망언을 하는 게 미야미즈의 혈통인가 하고 혼잣말을 하듯 낮게 속삭였다. 그러고는 나를 쏘아보며 미츠하 하고 조용히 불렀다. 진심으로 하는 소리라면 넌 아픈 거다. 무슨... 나는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바로 30분 전 동아리방에서 넘쳐 흘렀던 자신감이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아니야. 이것은 망상도 아니고 나는 아프지도 않다. 나는 차를 대기시키마. 갑자기 걱정스러운 말투로 이장이 수화기를 든다. 버튼을 눌러 어딘가에 전화를 걸면서 나에게 말했다.
시내 병원에서 의사 진찰을 받도록 해. 그런 다음에 다시 내 이야기를 들어주마. 그 말이 내 몸을 불쾌하게 뒤흔들었다. 이 사람은 나를, 자기 딸을 진짜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어. 그것을 깨닫자 온몸이 얼어붙은 듯 차가워지고 머릿속에 있는 심지에 불이 붙은 듯 달아올랐다. 분노였다.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거야? 그렇게 소리쳤다. 눈앞에 휘둥그레진 이장의 두 눈이 있고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이장의 넥타이를 비틀어 들어 올리고 있었다. 수화기가 책상 옆으로 떨어지고 뚜, 뚜, 뚜 하는 소리가 작게 흘러나왔다. 손을 풀었다. 천천히 이장의 얼굴이 멀어져 갔다. 놀란 것인지 당황한 것인지 미야미즈 이장은 희미하게 떨리는 입을 벌리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 내 온몸의 모공이 기분 나쁜 땀을 흘리며 열렸다. 미츠하. 공기를 쥐어짜 내듯 이장이 입을 열었다. 너는 누구냐? 떨리며 나온 그 말은 바람에 떠밀려 입에 들어온 날벌레처럼 언제까지고 기분 나쁜 감각과 함께 귓전을 울려댔다. 어딘가에서 쇠망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대낮과 저녁의 중간 시간. 이 마을은 너무 조용해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는 소리마저 바람을 타고 들려온다. 탕, 탕, 탕. 주민센터를 나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길을 터덜터덜 걸으며 소리에 맞춰 단단한 나무의 못이 박혀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한다. 진한 빛에 가느다란 나무에 박혀서 결국 녹이 쓸어가는 쇠못. 아마도 신사에서 가을 축제 준비를 하는 것이리라. 길을 따라 줄줄이 달아놓은 목재 등롱을 바라보며 나는 멍하니 그렇게 생각했다. 그럼 이따가 봐.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언덕 위에서 책가방을 맨 아이들이 서로 손을 흔들고 있다. 응, 그럼 이따 축제에서 봐. 신사 입구에서 만나기다. 그렇게 말하며 친구들과 헤어지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내 쪽으로 달려왔다.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었을까? 요츠하 또래로 보이는 아이들이다. 낙하 지점은 신사. 가면 안 돼. 내 옆을 달려 지나가려는 남자아이의 어깨를 나도 모르게 잡아챘다. 마을에서 도망쳐. 친구들에게도 알려야 해. 내 팔 안에서 모르는 아이의 얼굴이 어느새 공포의 빛을 띠었다. 무슨 소리예요? 아이는 있는 힘껏 손을 뿌리쳤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언니. 목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책가방을 맨 요츠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두 아이들은 도망치듯 달려갔다. 이건 아니야. 이러면 그냥 수상한 사람으로 보일 뿐이라고. 언니. 저 애들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덤벼들듯 내 양팔을 잡고 얼굴을 올려다보며 요츠아가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 요츠아의 얼굴을 보자 불안한 듯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츠하라면 하고 나는 속으로 생각한 말을 중얼거렸다. 미츠하라면 설득할 수 있었을까? 역시 나로는 안 되는 걸까? 요츠아는 당황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다시 말했다. 요츠아, 해가 지기 전에 할머니를 모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 뭐? 여기 있으면 죽는다고. 언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중요한 이야기야. 이런 내 말을 되받아치듯이 요츠아가 필사적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언니, 정신 좀 차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다. 무서워하고 있다.
내 눈을 들여다보듯 발 뒤꿈치를 세우고 요츠하는 말했다. 어제는 갑자기 도쿄에 가질 않나? 언니 요즘 좀 이상해. 뭐? 나는 위화감을 느낀다. 도쿄? 요츠하, 지금 도쿄라고 했어? 미츠하. 사야의 목소리다. 고개를 들자 테시가와라가 페달을 밟는 자전거 뒤에서 사야가 크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치익, 아스팔트와 바퀴가 다 마찰음이 나고 자전거가 멈췄다. 아저씨랑 얘기는 어떻게 됐어? 앞으로 고꾸라질 뻔하며 테시가와라가 물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혼란스럽다. 무엇부터 생각하면 좋을지 알 수 없어졌다. 이장은 내 이야기를 전혀 상대해주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너는 누구냐? 고 아버지가 딸에게 물었다. 내가 그런 질문이 나오게 했다. 내가 미츠하 안에 있어서 안 되는 걸까? 그렇다면 미츠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미츠하는 어제 도쿄에 갔다고 요츠하는 말했다. 왜? 어제라는 것이 대체 언제란 말인가? 야, 미츠하? 테시가와라의 의아하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언니, 왜 그래? 사야가 요츠하에게 물었다. 미츠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만약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민가 저쪽에 봉긋한 산의 윤곽이 겹친다. 그보다 더 멀리 희미한 푸른 빛을 띠는 능선이 있다. 내가 올라간 산 위의 신체. 구치카미사케를 마신 곳, 호수에서 찬바람이 훅 불어와 짧아진 미츠하의 머리칼을 흔들었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머리칼이 볼을 슬며시 어루만진다. 거기에 있는 거야? 나는 중얼거렸다. 응. 뭐야. 저쪽에 뭐가 있는 거야? 요츠하도, 사야도, 테시가와라도 모두 내 시선을 좇는다. 미츠하, 내가 거기 있는 거라면? 태씨. 자전거 좀 빌려줘. 나는 빼앗듯이 핸들을 쥔다. 안장에 올라타고 지면을 박차고 나갔다. 야, 잠깐만, 미츠하. 안장이 너무 높다. 나는 서서 페달을 저으며 언덕길을 올라갔다. 미츠하, 작전은 어쩌고? 점점 멀어지는 내게 왠지 울 것 같은 목소리로 테시가와라가 외쳤다. 계획대로 준비해줘. 부탁한다. 조용한 마을에 내 큰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몸에서 떨어져 나간 미츠하의 목소리가 산과 호수에서 튕겨나와 한동안 대기를 가득 채웠다. 나는 그 목소리를 좇듯이 전력으로 페달을 밟았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